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어제는 세계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양매수하였지만 당시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잘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결국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시 한번 매도했고, 결국 상승과 하락 종목은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비트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은 계속 급락 중이고, 그 덕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대거 상장해 있는 나스닥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대북주라던가 혹은 백신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음 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그동안 올랐던 테마주가 하락하고 다시 한번 한국 증시는 지난주처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음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돌아오면서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플러스 0.3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97%까지 상승을 했으나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다우도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서비스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구매관리 지표는 예상치가 60.5였는데 확정치는 무려 64.7%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0.60%까지 상승한 나스닥은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결국 마이너스 0.4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분명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영상에서는 플러스 0.40%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다. 미국의 옵션 만기일은 5월 21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도 절대 믿지 말고 단순하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서 종가 베팅을 풀로 때려버리면은 다음 주에 정말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슬라가 600불을 돌파할 경우에는 테슬라 곧버스를 때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안타깝게도 어제는 마이너스 1.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시간의 단일가에서 3%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건 바로 미국의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전부 하향으로 조정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머피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고 공장 증설을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었으나 지금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테슬라는 여러분, 차를 주문해도 차를 인수받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테슬라가 공장 증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점점 감소가 될 것이고 실적 역시 나쁘게 나오겠죠. 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700으로 잡았는데 저는 테슬라가 600만 좀 돌파해도 여기서 바로 곧버스를 때릴 예정인데, 저런 레포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말고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곧버스를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드네요.
그런데 테슬라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수해서 매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테슬라 곧버스를 샀다고 해봐요. 일반적인 곧버스가 아니라 곱하기 3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1%까지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13%가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곱하기 3배. 와, 수익률이 몇 배입니까? 30%가 넘어가요. 30%. 그런데 여기서 팔 수가 없다. 왜? 그게 테슬라 곧버스의 규칙이니까. 3일 뒤에 매도가 가능하니까 여기서도 못 팔고 그 다음날에도 못 팔고 양봉 떴을 때 내가 매도할 수 있어. 그럼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여기선 플러스 20%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테슬라가 600불을 터치하거나 600불 위에서 잡아야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근에서 그냥 샀다? 그런데 3일 뒤에 반등 나와가지고 600불 위로 올라가 봐봐. 그럼 저는 손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천재님, 그냥 테슬라가 600불짜리가 550불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럼 장기로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건 정말 멍청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곧버스가 2배짜리가 아니라 3배짜리예요. 3배짜리. 자, 곧버스 같은 상품은 여러분 괴리율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곧버스를 10,000원에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지수가 1% 하락하면은 곧버스니까 2%의 수익이 되죠. 그럼 인버스의 가격이 1,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수가 다시 1% 상승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수가 1% 상승했다가 1% 내리면은 본전이겠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곧버스를 산 가격이 있죠. 1,200원이 어제 가격이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2%가 떨어지니까 9,996원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표로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지수를 3,000으로 잡고 곧버스는 3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곧버스의 가격은 3,000원. 이렇게 잡았을 때 첫날에 지수가 1% 올랐어.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적용이 되고 곧버스의 가격은 2,910원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다시 마이너스 1%가 내리면은 2,999포인트가 되죠. 하지만 곧버스의 가격은 얼마가 됩니까? 곧버스의 가격은 2,997원이 돼요. 정말 이상하죠. 분명히 지수가 3,000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내 곧버스는 3,000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자,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에는 2,999포인트에서 1%가 상승해서 곧버스는 마이너스 3%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곧버스의 가격은 2,882원이 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또 지수가 1%가 내려서 곧버스의 가격은 3%가 올라도 2,968원. 지수가 분명히 3,000 미친데도 나는 본전도 안 옵니다. 계속 손실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곧버스를 사려면 이렇게 하락의 초입 부분, 여기서 올라서 계속 빠질 때 사야 되고 3일 뒤에 팔 수 있다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횡보한다? 내 계좌 다 녹았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런던 거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만 매매가 가능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보통 한국 시간으로 오전 3시, 새벽 3시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막판에 급락이 나와도 테슬라 곧버스 매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테슬라가 내릴 것 같아서 테슬라 하방 베팅 해야 되겠다 하고 함부로 테슬라 곧버스를 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계좌가 다 녹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보통 상승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던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27원, 계속 1120원에서 113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1100원대가 부담이 되는지 이렇게 5월달 중에서 단 하루를 빼고 전부 코스피를 매도했습니다.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기간에라도 조금이라도 사줬는데 이번에는 옵션 만기일에 오히려 5조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옵션 만기일에 조 단위로 매도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에는 예의상 조금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진짜 단 1원도 코스피를 매수하지 않네요.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옵션 만기일 기간에는 하루에 1조 원씩 공매도를 했고 어제같이 금요일이라 거래량도 별로 없는 날에 6,717억을 공매도를 쳤어요. 정말 얍삽한 게 한국의 코스피를 3,200포인트 근처까지 올려놓고 그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쳤고 아침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려주는 것처럼 해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 코스피가 3,200포인트까지 가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죠. 정말 신기하죠. 아니 정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지 전 생각을 못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하고 협력해서 백신 생산을 한다. 이런 찌라시 띄우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렇게 연일 매수하면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돌파할 뻔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어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잘 살펴보셨나요?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백신 스와프인데 백신 스와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백신 55만 개를 한국 군인 55만 명을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니 우리가 여러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았던 게 바로 백신 스와프와 백신 허브인데 이거는 공동선언문을 봐도 제대로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답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가 되었다는 것과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과 한국과 미국의 백신 생산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뉴스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니 여러분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체결해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 투어라던가 모두 투어 등이 52주 신고가까지 올라왔는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백신 스와프가 한국이 미포함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확진자가 적고 또 백신을 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말고도 다른 나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백신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반론을 했어요. 아니 이거 정상회담하기 전에 기자들이 너무 바람을 잡아가지고 백신 스와프가 체결이 안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행주라던가 호텔, 레저, 스포츠 관련주 월요일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여러분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도 조금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모더나와 백신 생산 위탁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졸림 사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하지만 모더나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파트너십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의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단어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백신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 모더나나 화이자가 아니라 노바백스 말하는 건 아니겠죠?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현재 SK사이언스에서 이미 위탁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행사에 노바백스 대표가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SK사이언스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경우엔 여러분 mRNA 백신이 아닙니다. 화이자라던가 모더나 같은 종류의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동선언문이라던가 혹은 회담 내용에서도 특정 어느 회사가 어떤 회사 MOU를 체결했다라던가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속 기사 같은 경우엔 내일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양국의 백신 파트너십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회사와 어떤 회사가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공시는 전혀 없어요. 후속 보도가 없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은 상당히 똥줄이 타겠죠. 물론 이미 모더나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여러 가지 뉴스도 있었고 설령 모더나와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해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모더나와 협약 체결이 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침에 잠깐이라도 갭이 뜨겠고, 이렇게 갭이 딱 떴을 때 여기 물려 계시는 주주분들이 잠깐이라도 구조대가 와서 탈출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라던가 이 꼭대기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탈출 기회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이거였잖아요. 최소 백신 1000만 회분 미국이 지원을 약속했다. 백신 스와프 뉴스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모더나의 CEO가 손을 잡고 위탁 계약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막 상장 같은 거 탁 보여주면서 사진 찍고,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요. 그럼 지난주에 급락했던 서린바이오를 비롯한 이현제약,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분위기가 어떤가 종토방을 잠깐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점상?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서린바이오는 분위기를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현제약을 한번 보죠. 여기는 다소 비관적인 분들이 많네요. 하긴 저도 지금 대부분의 백신 CMO 관련주들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에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은 세력들이 털고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를 뭐 점상을 보낸다 아니면은 뭐 급등을 시킨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백신 글로벌 협약 계약식이라던가 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백신 관련주 아침에 잠깐 갭 띄워놓고 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지금 백신 관련주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행주들이죠.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주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까지 있으면 투심이 더 안 좋아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도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여러분 당연히 백신 스와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투어를 74,000원에 매수하려고 어제 주문을 넣었었어요. 물론 그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체결이 안 됐지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됐으면 잠을 못 잤겠네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엔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팔고 나왔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가까지 끌고 가고 월요일까지 홀딩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매수 주체가 여러분 투신이라서 이벤트까지 끌고 갔다가 이벤트 때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얘네들은 분명히 던질 수 있거든요. 투신이랑 사모하는 사모펀드. 근데 연기금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연기금 수량보다 얘네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실질적인 주포는 여기라고 보셔도 되는데, 단타 전문인 금융투자와 투신이 지금 모든 여행주라던가 백신주에서 이렇게 종가 베팅 형식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물론 백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매도하고 튀었었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여행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크루즈 여객선 업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31% 하락, 델타 에어라인 역시 마이너스 0.44% 하락 마감. 그리고 한국의 여행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에서 약간 상승했는데, 매수 체결량을 보시면은 478주입니다. 예,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1%가 오르든 0.26%가 오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어제는 비트코인이 또 한 번 13%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비트코인의 채굴 행위와 거래 행위를 막겠다며 금융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은 무려 15%가 폭락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도지코인도 21%가 급락이 나왔어요. 물론 저건 어제 뉴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현재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2.42% 하락 중이며, 대부분의 코인들이 10%에서 20% 정도 떡락 중입니다. 센트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은 무려 45%가 급락했고, 엔도르는 30%대의 급락,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도 보시면은 상승하는 코인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코인 지수라고 하는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처럼 이렇게 코인들이 많이 내리면은 저 지수에 반영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엔 중국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국산 코인들이 대거 급락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한국에서 만든 김치 코인들,
김치 코인들은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막 100% 그리고 막 30% 40% 오르는 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목들 정말 잘못 들어가면은 하루에 마이너스 90%도 찍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45%였던 센트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무려 200%가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대기에서 잘못 물려 계셨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90% 손실을 봤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뽀록샷이 터져서 돈을 300만원 밖에 안 넣었는데 막 160만원, 2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좋아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 코인도 들고 있지만 짱깨 코인, 중국 코인도 같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중국 코인이 하루에 10% 20%씩 매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10% 20%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만원 200만원 찍혀버려요. 100만원 벌어서 기분이 좋았다 싶었는데 얘가 10% 이상 내려버리니까 결국에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더 찍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투어랑 똑같아요. 자, 하나투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옛날에 20만 5천 원이었죠. 2만 원대까지 빠졌으면은 1000만 원을 넣었으면은 100만 원밖에 안 남았고, 지금도 7만 5천 원까지 올라왔다고 해봤자 한 계좌에 400만 원 5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서서히 빠지잖아요. 코인과 주식이 다른 점이 뭐냐면은 코인은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빠져버리고 주식은 서서히 빠지면서 족쇄를 조여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은 회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애들을 물을 타. 매달 여기다가 30만 원씩 불입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불입했으면은 최소 600만 원 이상 불입을 했겠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적립식 펀드처럼 조금 넣는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런 거 계속 물 타봤자 평단가 얼마까지 내렸을까요? 대부분 여러분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해라. 그런데 그 여유자금을 매달 적립식으로 넣을 경우에는 그게 여유자금이 아니라 되게 큰 돈이 되죠. 30만 원씩 10년씩 불입해봐요. 그럼 3,600만 원이야.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최근에 주식으로 손실 본 분들이라던가 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마이너스 6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주식을 큰 돈으로 시작했어요? 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갔던 종목이 내려가지고 조금씩 불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 투자 자금이 300만 원이야. 300만 원이어가지고 자기가 한 종목을 들고 있어. 근데 얘가 한 10%에서 20% 정도 내려.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평단가를 낮춰. 그 다음에 얘가 한 5% 6% 올라가지고 결국 빠져나와서 수익. 근데 이게 자꾸 습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면 한 10%에서 20%에서 물 타고 나오면은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물을 탔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실이 2배로 늘어나죠. 300만 원을 넣었을 때 1% 하락 시 손실금은 3만 원입니다. 하지만 6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1% 하락 시 무려 6만 원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나올 때마다 혹은 보너스 받을 때마다 조금씩 넣다 보니까 투자금이 그렇게 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코인은 말이죠. 투자금을 넣기도 전에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넣을 엄두가 안 나고 겁이 나게 되죠. 이렇게 하루에 막 마이너스 52% 떨어지고 여기서 하락이 멈춘 줄 알았는데 저점을 더 깨러 가고. 보세요. 방금까지 150% 올랐던 솔버케어 보세요. 단 5분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70%의 급락이 나오고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또 여러분 30%가 올랐죠. 정말 비트코인 시장은 미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금요일날 이미 주식이 움직였지만 한국과 그리고 미국이 해외 원전 사업을 공동으로 참여한다라는 뉴스가 금요일날 나왔었는데, 이미 한전기술 같은 원전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53%로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13%까지 급락했다가 막판에 찌라시가 뜨면서 하락폭을 축소하고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서 찌라시가 돌아서 많이 상승이 나온 상황이고, 수급도 보시면은 외국인은 3일 동안 매집했던 물량을 먹튀하고 튀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남아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갭이 떠버린다면은 얘네가 먹튀하고 나를 수 있거든요. BHI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막판에 올랐어요. 막판에 보시면 갑자기 동시효과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아까 한전기술과 달리 그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 분기에도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지난번 4월 19일 날 같은 경우에도 27.53%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1.76%로 마감이 되었고 차트를 보셔도 원전 관련 뉴스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역시 원전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조금 무거워요. 주식 발행수가 많고 또한 공매도도 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이 상승해도 공매도로 결국 밀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량의 10%에서 20% 정도가 모두 공매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월요일날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MBC 100분 토론에서 이준석 씨가 이렇게 신지혜 씨하고 100분 토론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준석 씨 관련주도 갑자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2.24%나 상승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당 대표로도 출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5년 연속 적자일 경우에는 상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옛날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종목 품절주여가지고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주식 발행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씨 테마주로 얽히면서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11.7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3.45%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 종목 역시 실적은 아주 안 좋습니다. 3분기 연속 적자가 나다가 이번 분기에는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이런 테마주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에 매수가 없습니다. 연기금이라던가 혹은 은행 같은 이런 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 기업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단타성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 2등주라서 삼보산업보다 더 윗꼬리가 잘 나오고 상한가를 간다고 해도 그 다음날 그냥 쭉 빠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보다는 손실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매수가 들어온다고 이 종목이 상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6.9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로보로보는 101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호재지만 이거는 보시면은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대형 악재예요. 여러분 예전에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폐쇄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로보스타라던가 로보로보, 로보티지라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급등을 했었지만 이런 종목은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큰 돈으로 매수를 했다면은 던지고 싶어도 거의 던질 수가 없습니다. 체결량도 잘 살펴보시면은 스크롤 올릴 때 보이시죠? 1분의 거래가 막 100주, 200주, 300주 특히 점심시간엔 거의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3개는 여러분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얘가 1등주인데 2등주, 3등주 보세요. 로보티지는 거래량이 더 없고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거의 없고 계속 윗꼬리만 나오죠. 물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매매 아침에 자동으로 매수, 매도를 해놓게 해가지고 호가창이라던가 체결창을 안 보고 소액으로 한다면 이런 종목을 매매하셔도 별 상관이 없지만 이런 종목 위에다가 막 한 1, 2억 걸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안 사요, 안 사. 주가가 막 빠지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매수하지 억 단위로 된 물량은 거의 잘 안 사고 사도 LG전자 관련 뉴스가 떠야지 무조건 움직여요. 그 전에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덕성, 윤석열 씨 테마주죠. 이 종목이 18.35%나 내렸습니다. 바로 전날까지 11.26%가 상승했지만 다음날 이렇게 3일치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빠졌죠. 그런데 이건 매번 말씀드리죠. 금요일이라던가 목요일날 발표되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지지율 발표.
이때는 무조건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화요일이라던가 월요일날 발표되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지지율 발표는 분명히 또 윤석열 씨가 높은 걸로 나올 거예요.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저렇게 설문조사 하나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대선주를 매매할 때도 하락했을 때 사야지 상승할 때 사면은 여러분들이 끄터리에서 물려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설거지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무리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종가를 보시면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3%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제조업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4.17% 상승을 하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리면서 상승폭을 반 정도 반납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등이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 44조 원 규모의 한국이 미국에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 거는 미국이 좋은 거지 한국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미국에 11조짜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을 때 대형 호재 뉴스로 알고 삼성전자를 96,8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물론 반도체 관련주, 특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미 펌핑이 나왔었기 때문에 또 아침에 갭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들어가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 러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좋은 호재 뉴스처럼 포장해놓고 장중에 11.94%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0.75% 마감.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라던가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주 전부 다 한 번씩 펌핑을 주고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테마주 말고 다음 주에 쟤네들이 잠깐 올랐다가 빠지면서 정상적인 종목의 수급이 돌아올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는 잡주나 테마주들만 상승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종목은 거의 다 하락했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반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테마주로 막 몰려 있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일반적인 종목이 내리고 있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신 스와프가 없었으니까 떨어진다고 해도 함부로 잡지 마세요. 이게 백신 스와프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던 거지 지금은 뭐 투매 잡기 하다가는 진짜 외국인 기관이 모아놨던 물량 한꺼번에 다 던져가지고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떡락 중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는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넥슨 GT, 넥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비트코인을 5만 달러에서 매수를 했었죠. 비트코인이 무려 31% 손실 중이라서 과연 넥슨은 비트코인을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넥슨은 지금 비트코인이 31% 손실 중이라서 존버를 선택했습니다. 넥슨 GT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액션 스퀘어 등 게임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넥슨은 비트코인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엔 지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죠. 이 종목이 무서운 게 뭐다?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를 전부 훼손하고 밑으로 깨버렸습니다. 이제는 저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당연히 하락으로 출발할 거고 주말에 비트코인이 떡상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금 뉴스 속보로 나왔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가 백신 위탁 계약 생산이 완료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의 원액을 국내에서 완제 충전해서 생산할 계획이다? 아니 그렇다면 뭐 서린바이오라던가 아미노로직스 등은 정말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아니 저런 백신 관련주가 오른 게 국내에서 원액을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얘네들이 전부 막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건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재라고 판명이 되는데 일단은 저런 테마주에는 관심을 끄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목해 보도록 하죠. 다음 주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소비 지출 발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등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수들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레버리지나 곧버스 상품은 항상 괴리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곧버스나 ETF 상품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라고 해도 결국에는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계좌가 그냥 다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곧버스와 레버리지는 짧게만 매매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문가님, 민노총님,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